예,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참모들이 나서는 것일까요? 전 정부 탈북어민 제대로 조사 안 한다. 최영보 홍보수석의 얘기고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이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처음 라디오 출연을 했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굉장히 잘할 것이다. 그리고 윤핵관들도 잘할 것이다. 이런 관계자들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장윤선 기자님. 네. 지금 대통령이 약간 뒤로 빠지고 이제 장관, 스타 장관들과 참모들이 조금 전면에 나서서 약간 국정 철학이라든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좀 설명하는 쪽으로 이제 뭔가 좀 바뀐 건가요? 이제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대통령만 바라보고 그밖에 뭐 책임 총리제라고 했지만 총리도 안 보이고 그리고 뭐 장관이 주 52시간 설명했는데 그 다음날 대통령께서 정부 공식자 아니다 이러면서 노동부 장관 자체가 지면에서 사라지고 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변화되는 것이 이번 주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영범 홍보수석이 그 강제 북송 탈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장면을 바꾸는 측면은 있는데 저는 이게 국정 지지도 여부와 관련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흐름이 잡히면 앞으로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계속 대통령 얘기하신 대로 스타 장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고 뭐 장관들도 현업에서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이른바 출근길 문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제 계속 대통령이 전면에 쓸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도 출근길 문답에서 하는 발언을 조금 이제 정제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조금 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피해 가시는 것 같죠? 우리 현 변호사님께 저보고 물은 겁니까? 다른 생각하고 계셨으면 장 기자님이 답변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예. 뭐 사면 문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지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약간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왜 하느냐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모들이 지금처럼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사실은 이거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럼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에 묻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묻고 싶어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질문이나 좀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고 피해간다. 그러면은 이걸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할 생각이 있으면 최소한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민감한 문제였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말을 슬쩍 돌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은 답변을 안 하고 그럼 뭐 지금 얘기처럼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수석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시민사회 수석이 나와서 처음부터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출근길 문답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 스타 장관들과 참모들이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 그러면 이분들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꼼꼼하게 명확하게 좀 국민에게 소상하게 정책을 설명해야 되는데 조금 초반이라 그런 거예요. 좀 실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역관제 문제도 조금 뭐 취지와는 다르게 또 논란이 좀 있었고 장성민 우리 수석은 또 이제 BTS 이렇게 손들은 거 가지고 또 논란에 휩싸였고. 근데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말 실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수석들이 이제 언론에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일은 이제 굉장히 드문 일일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몇 가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고 특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의 인선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이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인사들은 있지만 그리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다른 인사들까지 다 하나의 프레임으로 걸어서 하는 건 좀 억울한 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나서서 이제 언론 인터뷰도 하고 대응을 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정말 장관들인데요. 주무부처 장관들인데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관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까지 각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국민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그러니까 출근길 인터뷰 때문에 앞에 나서서 모든 화살을 다 맞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이 각 이슈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를 부처 내에서 계속 국민들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어떤 개혁을 하고자 한다라는 거를 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을 대통령께서 사실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리고 또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는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들이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할 일들을 잘 정리해서 이슈를 끌어가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마지막 정리를 한다거나 마지막 꼭지를 따는 역할을 예. 하면은 지금에 있었던 혼선이나 지금의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하는 측면들은 저는 충분히 저는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요. 이 홍보 쪽이나 아니면 특히 대변인의 역할이 좀 문제가 있다. 여당이든 청와대든. 왜 그러냐면 일상적으로 뭐 수석이라든지 장관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정책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건데 일상적으로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당 대변인은 뭐 항상 방송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언론 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대통령실 대변인도 뭐 방송까지는 안 나와지만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자들이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일차적으로는 그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당 대변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문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바꿔야죠.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대변인 역할이 중요하고 거기서 좀 부족하면 그 다음에 뭐 장관이나 수석들이 나오는 게 예.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을 해보셨던 우리 김현석 대변인 지금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저도 청와대라는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라든지 대변인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 변호사님 못한다고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글쎄요, 뭐 대변인의 역할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죠. 이거 전염됩니다. 이거 왜 그러셨어요, 민 의원님? 대통령실입니다. 예. 대통령실의 대변인의 역할이 뭐 좀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예. 과거부터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홍보수석이 또 전면에 나와서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는 박수현 수석이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때 대변인이 계셨는데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많이 말씀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의 역할을 꼭 대변인에만 한정시킨다기보다는 더 그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크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가시면 더 잘할 자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예. 통상 그 역대 정부의 이제 문법을 보면 그러니까 대변인은 늘 기자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싸우기도 하고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각사를 다 이렇게 마킹하는 이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대변인이 잘 안 된다. 그럼 그 다음에 홍보수석이 나서고 예. 홍보수석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나서고 예. 비서실장도 안 된다. 그러면 최후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전체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하고 끝내고 뭐 이런 방식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게 반대로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고 나머지 수석도 안 보이고 대변인도 안 보이고 장관들도 안 보이고 총리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분들 다 어디서 뭐 하시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 같고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에 굉장히 주목을 예. 하게 되는데요. 약식회견 자체가 이제는 철학이다 대통령의. 그리고 또 본인 이야기가 하루 종일 주요 뉴스로 장식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그리고 기자실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날도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을 하겠다 그러고 경호실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예. 뭐 이런 판단의 차이가 있었다. 굉장히 상세하게 이것은 대통령의 뭐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오해나 문제 이런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 굉장히 수수한 분이고 열정이 있으신 예. 분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잘 설명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매일 이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만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전에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러면 지지층이 결집이 되고 와 잘한다 이렇게 박수 받았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 왜 이러지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지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후보는 그래도 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들을 다 아우르고 반대파도 아울러서 함께 이 나라를 대한민국 코를 끌고 나가야 되는 선장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의 리더십으로 또 통합의 언어를 쓰셔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전임 정권을 탓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저런 것은 좀 잘못된 대통령의 언어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소식을 안 전했는데 이 국회 오늘 원구성 협상 타결됐잖아요. 이제 문제가 됐던 과방위하고 이제 방통위를 1년씩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돼서 원구성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 원구성이 끝났더니 의장단하고 소주를 한 잔 먹고 싶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이제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게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 국회 의장단을 물론 이제 뭐 국힘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소주 먹을 생각은 잘 안 하는데 대통령이요, 그렇죠? 수사하신 것 같긴 해요. 아니요, 하면 좋지요.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예. 이 소주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솔직히 다 여나 야나 나라가 잘 되자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상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갈등도 있고 하는 건데 소주라는 어떤 뭔가를 두고서 대화를 한다, 진솔하게 한다 할 경우에는 의외로 오래 끌 일도 금방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로의 예. 사정도 알 수 있게 될 테니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초청해서 오찬을 한다든지 만찬을 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쓰지 국회의장단과 소주를 한 잔 먹고 싶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오찬 만찬하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 이렇게 이제 그런 정장 면에서, 입고 멀리 거리도 떨어져서 뭐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이게 맛이 어떤지 모르면서 다 좋다고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소주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뭔가 좀 격식 없이 좀 편하게 좀 단어도 조금 더 소탈한 단어를 쓰면서 속 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를 알게 되는 과정이 더 깊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대통령이 확실히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녁 먹자라고 표현도 하지만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소주 한잔 먹자라는 거 보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탈함의 서민적인 것의 상징으로 소주라는 단어를 낸 게 쓴 거다. 아닌가 싶어요. 네. 예, 뭐 그것까지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소주를 먹든 예, 저녁을 먹든 좋습니다. 국회와 이렇게 좀 뭔가 대화도 하고 자주 만나겠다라는 그 의지를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자,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지지율 하락세가 좀 멈춘 것 같다는 분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대까지, 그러니까 30% 벽이 깨지고 20%대까지 추락하지 않겠느냐. 정말 그렇다가는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굉장히 컸는데 32%에서 이제 딱 멈췄어요. 이게 이제 반등할지 아니면 여기서 더 추락할지는 뭐 다음 주 또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 이제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이제 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인식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저는 예.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대통령이 변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예. 메시지도 굉장히 간결하고 그다음에 침묵도 메시지라는 거를 이제 아마 습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 식으로 국민들께 안정감을 줬다는 측면이 이제 지지율에도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민주당이 마치 이제 지지율이 좀 하락하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공격한 거죠. 특히나 뭐 이번 지지율에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이라는 말을 거론했다든지 이런 예. 거는 국민들에게 지금 윤석열 정부나 집권 여당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 국민들에도 굉장히 큰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는 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가 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해보자 이런 여론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출범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선 지선 패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운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정책 실패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겨놓고 나몰라라 하면서 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탄핵 얘기 나왔으니까요. 우리 저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 탄핵 또 경고한다 이 발언은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OX 한번 하시겠습니까? 다 X 나올 것 같긴 한데 현 변호사님이 뭐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O입니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잘했다고요? 왜냐면 직접 탄핵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 박근혜 전 예. 대통령이 이런 일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쳐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뭐 탄핵할 거다 얘기한 건 아니고 사실은 여권 내에서도 탄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여권 관계자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대변인이 나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아닙니다는 얘기는 누군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날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 얘기했을 때도 그런 막 국민의힘에서 막 야우성 치고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있었어요. 그 말은
제가 보기에 여당에도 아이고 이러다가 지지율 10% 20%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랬으면 예전 같으면 뭔 소리예요? 막 이렇게 막 소리 지고 막 이랬겠죠.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보니까 뭐 이분이 제가 보기에 할 줄 아는 건 이제 지난 정부 탓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내대표 나와서 연설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뭐 대외적인 환경 어려운 거 경제 어려운 거 모릅니까? 근데 지지율은요 지금 아까도 보면 이제 부정평가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하락은 좀 멈춘 것 같습니다. 하락 멈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 아마 태도 문제 많이 지적했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어찌 보면 이제 활동하는 부분 지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멈춘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조를 바꿨느냐? 부정평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 하락은 멈췄지만 그러니까 기조라는 건 제가 보기에 딴 거 없어요. 먹고 살기 어렵다. 경제 민생 어려운데 서해 문제, 북한 문제 이렇게 할 때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뭐 탄핵 얘기뿐만 아니라 더한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 역풍 불 거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뭐 역풍도 불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30대 남자들이 보는 커뮤니티 보면 탄핵 얘기를 일찍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못할 할 얘기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뭐 기사라든지 댓글에도 보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시민들, 국민들의 오히려 그런 생각을 그냥 반영해 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나 일반 당원들이 그런 탄핵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누구나 할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내 지도부가 탄핵 얘기를 꺼낸 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적절하지 않다라고 X 드신 거죠, 우리 장 기자님은? 네, 좀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자들도 같은- 얘기 잘 안 해요. 뭐 책임감이 막중한 우리 앵커님은 얘기를 안 하지만 예. 뭐 이러다가 이런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라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런 투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거대 야당입니다. 그리고 169석이나 가지고 있는 예. 제1당이기 때문에요. 그 무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의 언어를 좀 강조하는 것처럼 그 야당의 대표도 품격을 갖춘 언어를 예. 구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 2016년에서 17년 봄까지 이어졌던 지난 5개월간의 그 촛불 혁명 과정에서 그 탄핵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러다가 우리가 또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잘해주기를 당부하는 거고 다시는 또 그런 슬픈 역사를 반복해서는 예. 안 된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애둘러서 비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예.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정부나 또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방주사를 세게 맞았다.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용어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조심하시라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좋게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박홍근 의원. 경고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세게 얘기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장 기자님 다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 발언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내려놔도 되고요. 뭐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탄핵이라는 단어를 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로 인식이 되겠습니까? 대선 불복. 딱 이런 프레임으로 갇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쭉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격앙돼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게 난 대통령 인정 못한다. 왜 국민의힘은 이러느냐. 임기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밖에 안 된 정부를 향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얘기할 사안이냐. 예.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5년 임기 중에 시작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어디까지 나갈 거냐 걱정을 하는 거고 뭐 경고하신 만큼 주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낮춰서 말씀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번 주 있었던 박홍근 또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지지율에 또 정당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조금 그렇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가서 다시 또 이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사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면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대통령의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럼 뭐 저 20몇 년을 저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큰데 그 사면 속보하실 때는 그런 어떤 국민 여론 같은 것도 좀 속보하시는데 반영이 될까요? 뭐 모든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표 또 헌법 가치 그런 거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미래를 지향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합니다. 연일 전 정부 때리기와 지우기, 보복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미래 지향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하지만 국민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지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 판단은 명확할 것입니다. 네, 사면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을 아끼던 이제 대통령이 조금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인물이 뭐 핵심적인 인물은 4명인 것 같죠? MB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김경수, 이재용 전 이제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또 김경수 전 지사, 또 정경심 교수 이렇게 이제 4분이 이제 많이 언론에 거론이 되는데 뭐 각각의 여론조사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대통령은 어디까지 지금 사면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고심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국민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는 지금 언급하신 분들 중에 몇 분들은 사면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심이 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국민들도 여론조사에 나오는 향배를 보면 또 부정 갈리는 편이 있어서 정말 고심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민주당 대변인의 저 브리핑 내용을 보면서 그런 민주당에서 김경수 지사나 전 지사나 정경심 교수의 사면은 국민 통합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지 전 되묻고 싶고요. 예. 다만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국민들의 좀 통합, 화합의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좀 큰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사면과 관련해서 혹시 특별하게 더 하실 말씀들이 있으세요? 우리 윤 대변인께서는 지금 4명 다는 아니죠? 저 중에 2분만 해주고 싶으시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결국은 이 특별 사면은 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른 분보다 이제 정경심 교수 관련한 부분은 이게 예. 동렬해서 비교해야 될 대상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라는 것만 빼고는 예.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이 혐의는 예.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식의 어떤 입시를 위해서 예. 뭔가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가정에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지금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예.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사면을 해야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2분만 좀 사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근택 변호사도 저들 중에 2분만 좀 사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아니 계시죠. 뭐 저는 뭐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 예, 말할 권한은 없는데.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권한 없습니다. 대통령만 근데 갖고 이제 계세요. 정경심 예. 재판은 아마 이제 확정되는지를 한번 확정 안 된 게 있나 예. 확인을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확정돼야 사면이 가능하고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당연히 뭐 고민할 것 같은데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 할 것 스스로 일단은 당선인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면하십시오라고 요구했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대통령 되는데 안 하면 모양 이상해지죠. 근데 이재용 전 부회장도 지금 여론이 일단 긍정적이 높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아마 김경수 지사는 고민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뭐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약간 뭐 통합 차원이라든지 그런 명분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정도 선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말씀처럼 뭐 누구를 사면해 주십시오 말십시오라고 요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죠. 정경심 교수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재판 중인 게 혹시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확정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또 수사를 한 거잖아요. 수사를 뒤지는 입장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경심 교수는 사면 안 해줄 것 같아요. 확정된다 해도. 알겠습니다. 뭐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고심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로 가겠습니다.